미안하다. 이제야 너를 찾았다. 2025년 11월 해운대 70 넘은 회장이 부서진 호떡 포장마차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흙탕물에 젖은 소녀는 믿기지 않는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죠. 그 뒤에는 섭식장의 손자가 함께 서 있었습니다. 세 사람 사이에 어떤 인연이 있었길래 이 눈물의 재회가 벌어진 걸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다음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의 사연을 시작합니다. 부산 해운대 한겨울 칼바람이 뼛속까지 스며드는 밤이었습니다.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살을 애는 듯 매서웠죠. 거리의 가로등 불빛은 흔들리는 천막 너머로 어슴푸레하게 비쳐들었습니다. 정세아는 호떡 굽는 연기 속에서 추위와 싸우고 있었어요. 낡은 패딩 점퍼는 이미 솜이 다 빠져서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듯 했습니다. 콧잔등은 새빨개졌고 입술은 터서 피가 살짝 비치네요. 뜨거운 호떡 반죽을 만지는 손은 이미 감각이 없어 보였습니다. 손등에는 뜨거운 기름에 데인 자국들이 여기저기 남아 있었죠. 갓 구운 호떡이에요. 한 장에 1,000원이에요. 세아는 손님들에게 애써 밝은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얼굴에는 미소가 번졌지만 얼어붙은 손은 계속해서 호떡 반죽을 만지고 있었죠. 지나가던 커플이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포장마차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저으며 지나쳤습니다. 세아의 미소가 순간 흔들렸지만 그녀는 다시 환하게 웃으며 다음 손님을 기다렸어요. 기름 냄새와 설탕이 타는 달콤한 향기가 찬 공기 속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찬 바람이 휙 불어와 포장마차의 낡은 천막을 흔들었습니다. 세아의 마음속에는 오직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폐암 말기 할아버지. 병원 침대에 누워 힘겹게 숨쉬는 할아버지의 모습이 자꾸만 눈앞에 아른거렸어요. 오늘 아침에도 병원에 들러 할아버지의 수척한 손을 잡았을 때 그 손은 너무나 차갑고 가벼웠습니다. 병원비는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고 내년 학원비도 벌어야 했죠. 이 모든 것이 세아의 작은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숨을 내쉴 때마다 하얀 입김이 길게 뿜어져 나왔어요. 하늘에서는 가랑비 같은 눈발이 흩날리기 시작했습니다. 힘내자, 정세아. 할아버지, 그리고 나. 우리는 할 수 있어. 세아는 속으로 되뇌었어요. 뜨거운 호떡 반죽을 손바닥으로 꾹꾹 눌렀습니다. 지글지글 소리를 내며 반죽이 철판 위에서 익어갔어요. 그 순간만큼은 손에 시린 고통도 잊을 수 있었죠. 땀방울이 이마에 송골송골 맺혔습니다. 차가운 겨울밤과 뜨거운 연탄불 사이에서 세아의 몸은 한쪽은 얼어붙고 한쪽은 뜨거웠습니다. 그녀는 낡은 앞치마로 땀을 훔치며 다시 손님을 향해 밝게 웃었어요. 차가운 겨울밤, 세아의 호떡 포장마차는 삶의 고된 무게와 희망을 동시에 품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렇게 이를 악물고 버텨냈어요. 밤 10시가 넘어가도록 손님은 많지 않았지만 세아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시각 세강건설 박정태 회장의 자택 안에는 깊은 침묵과 슬픔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높은 천장과 넓은 거실, 값비싼 가구들로 가득한 집이었지만 그 안에는 따뜻함이 없었어요. 특히 8살 손자 이준수는 그 침묵의 중심에 있었죠. 준수는 1년 전 교통사고로 어머니를 잃은 충격으로 섭식장애를 앓고 있었습니다. 깡마른 몸에 얼굴은 창백했고
눈빛에는 생기가 없었네요. 교복 바지는 계속 헐렁해져서 벨트 구멍을 새로 뚫어야 했을 정도였어요. 식탁에 마주 앉아도 숟가락을 드는 대신 멍하니 접시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오늘도 식탁에는 준수가 좋아하던 음식들이 정성스럽게 차려져 있었어요. 준수야, 이거 조금이라도 먹어볼까? 내가 좋아하던 미역국이야. 할머니가 아침 일찍부터 끓이셨어. 박 회장의 아들이자 준수의 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애원하는 듯한 떨림이 있었어요. 준수는 고개를 살짝 젓더니 이내 헛구역질을 하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식탁 위의 음식들은 그대로 남았고 준수의 아버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준수야, 제발 아빠 말 좀 들어줘. 이러다 내가 정말 큰일 나는 거 아니니? 하지만 준수는 대답 없이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준수의 심각한 땅콩 알레르기였습니다. 아주 작은 양의 땅콩이라도 준수의 몸에 닿으면 호흡곤란이 오거나 심각한 피부 발진이 나타났죠. 이 때문에 준수는 음식을 극도로 가려 먹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식탁에 오르는 모든 음식은 몇 번이고 재료를 확인해야 했어요. 요리사도 특별히 교육을 받아야 했고 준수가 먹는 음식은 따로 조리해야 했습니다. 박 회장 일가는 이런 준수의 모습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식사 시간은 언제나 긴장감과 슬픔으로 가득했죠. 준수의 침울한 표정은 온 가족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그 작은 아이가 겪는 고통은 너무나도 커 보였네요. 할머니는 매일 밤 준수의 방 앞에서 눈물을 훔쳤고 박 회장은 손자의 건강을 위해 전국의 명의들을 찾아다녔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준수의 심리치료를 가는 길, 박 회장 댁의 검은색 세단이 해운대 거리를 미끄러지듯 지나고 있었습니다. 뒷좌석에는 준수가 앉아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죠. 그의 작은 손은 무릎 위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눈동자는 초점을 잃은 듯 흔들렸어요. 운전기사는 룸미러로 준수의 모습을 슬픔 어린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바람을 타고 차 안으로 고소하고 달콤한 냄새가 스며들었습니다. 호떡 냄새였어요. 준수의 코끝이 움찔했습니다. 몇 달 만에 처음 느껴보는 식욕을 자극하는 향기였네요. 그의 눈동자에 처음으로 생기가 돌았어요. 기사님, 잠깐 저기요, 저 냄새. 준수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준수가 먼저 말을 건 것은 정말 오랜만이었어요. 운전기사는 준수의 말에 깜짝 놀라며 급히 차를 멈췄습니다. 도련님, 무슨 냄새요? 어디가 불편하세요? 아니요, 저기 저 가게요. 준수가 가리킨 곳은 길모퉁이에 있는 새하의 호떡 포장마차였습니다. 낡은 천막 아래에서 새하가 열심히 호떡을 굽고 있었어요. 그러나 호떡을 굽는 연기가 바람에 실려와 준수의 코로 들어가는 순간 그의 몸이 크게 경련했습니다. 콜록, 콜록. 준수는 심하게 기침하기 시작했어요. 얼굴이 순식간에 새빨개졌죠. 운전기사는 황급히 차에서 내려 준수를 돌보았습니다. 도련님, 괜찮으세요? 물 드릴까요? 세아는 포장마차 안에서 호떡을 굽다 준수의 기침 소리를 들었습니다. 걱정스러운 얼굴로 재빨리 다가가 준수에게 물통을 내밀었네요. 얘야, 괜찮니? 목이라도 축여요. 천천히 마셔.
세아의 따뜻한 목소리가 준수의 귓가에 닿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가득했어요. 준수는 조심스럽게 물을 받아 마셨죠. 차가운 물이 목을 타고 넘어가자 기침이 조금씩 잦아들었습니다. 세아는 준수의 창백한 얼굴을 보며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혹시 호떡이 먹고 싶었니? 연기 때문에 기침한 거야? 미안해. 준수의 눈이 세아를 향했습니다. 그 작은 눈동자에 묘한 빛이 돌았어요.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몇 달 만에 처음으로 보인 희미하지만 분명한 식욕의 표현이었네요. 세아의 얼굴에 잔잔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운전기사도 놀란 표정으로 준수를 바라보았어요. 준수가 호떡을 먹고 싶어 한다는 말에 운전기사는 당황했습니다. 평소 음식이라면 질색하던 준수가 직접 무언가를 원한 것은 정말 오랜만이었거든요. 아니,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로는 처음이었어요. 운전기사는 조심스럽게 박 회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번호를 잘못 누를 뻔했죠. 회장님, 저 김 기사입니다. 지금 준수 도련님께서 호떡을 드시고 싶다고 하십니다. 지금 포장마차 앞에 있습니다. 수화기 넘어 박 회장의 목소리에는 반신반의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호떡이라니 그 아이가? 정말? 자네 지금 농담하는 건가? 아닙니다, 회장님. 도련님이 직접 먹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박 회장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준수가 음식을 입에 대지 않아 하루하루 애태우던 터였습니다. 혹시라도 작은 변화의 희망이 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이 들었죠. 그의 목소리가 조심스럽게 이어졌어요. 혹시 견과류가 들어간 건 아닌가? 땅콩은? 박 회장은 준수의 심각한 땅콩 알레르기가 떠올라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운전기사는 세아에게 물어보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저기요, 혹시 호떡에 땅콩 같은 견과류가 들어가나요? 이 아이가 심한 알레르기가 있어서요. 세아는 고개를 저으며 환하게 웃었어요. 아니에요. 기본 호떡에는 안 들어가요. 그리고 필요하시다면 견과류 완전히 빼고도 만들어 드릴 수 있어요. 제가 조심히 만들어 드릴게요. 잠시 후 운전기사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땅콩 없는 호떡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회장님. 그 집 처자분이 아주 친절하게 대답해 주시네요. 박 회장은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한 불안감과 준수의 작은 변화에 대한 희망이 교차했죠. 결국 그는 무거운 한숨을 내쉬며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렇다면 조심해서 사다 주게. 혹시라도 탈이 나면 안 되네. 즉시 병원으로 갈 준비도 해두게. 박 회장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운전기사는 회장의 허락을 받고 서둘러 호떡 가게로 향했습니다. 준수의 작은 식욕이 박 회장에게는 커다란 희망의 씨앗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기도했어요. 운전기사가 준수에게서 들은 땅콩 알레르기 이야기를 세아에게 자세히 전했습니다. 세아의 얼굴에 순간 걱정스러운 빛이 스쳤죠. 그녀는 진지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땅콩 알레르기가 있구나. 많이 심한가 봐요? 그럼 오늘은 견과류 완전히 빼고 특별히 만들어 줄게요. 새 도구로 깨끗이 닦아서 만들 테니 걱정 마세요.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세아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운전기사는 세아의 세심한 배려에 안도했습니다. 세아는 먼저 철판을 깨끗이 닦아내고 새 반죽을 집어들었어요. 능숙한 손길로 호떡을 굽기 시작했습니다. 땅콩이 들어가지 않은 순수한 호떡 반죽을 철판 위에 올리고 노릇노릇하게 익히는 동안에도 계속해서 준수를 살폈어요. 괜찮아? 연기 때문에 또 기침하는 거 아니야? 혹시라도 연기가 준수에게 해를 끼칠까 염려하는 듯 했네요. 준수는 고개를 저으며 세아가 호떡 굽는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어요. 그의 눈에는 오랜만에 호기심과 기대감이 어렸습니다. 따뜻하게 구워진 호떡 한 장이 깨끗한 종이 위에 정성스럽게 놓였고 운전기사의 손에 들려 준수에게 전해졌습니다. 호떡의 달콤한 향기가 준수의 코끝을 다시 한번 자극했죠. 준수는 조심스럽게 호떡을 받아들었습니다. 작은 손으로 호떡을 반으로 갈라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설탕 시럽이 입안 가득 퍼졌어요. 따뜻하고 달콤한 맛이 준수의 혀를 감쌌습니다. 준수는 천천히 호떡을 씹고 삼켰습니다. 몇 달 만에 처음으로 음식을 토하지 않고 삼킨 순간이었죠. 그의 눈이 커지며 놀라움을 드러냈어요. 맛있어요. 준수의 작은 목소리에 운전기사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세아는 준수가 호떡을 먹는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준수의 작은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번지는 것을 보았네요. 그 모습은 세아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준수는 호떡의 온기만큼이나 세아의 따뜻한 마음에 깊은 위로를 받는 듯 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준수는 어제 그 호떡 가게를 다시 찾았습니다. 아침부터 준수는 아버지에게 호떡 가게에 가고 싶다고 조르기 시작했어요. 운전기사가 차 문을 열어주자마자 익숙한 호떡 냄새가 준수를 이끌었죠. 포장마차 앞에 다가가니 어제와 달리 모자와 목도리를 벗은 세아의 얼굴이 환하게 드러났습니다. 차가운 바람에 붉어진 뺨과 생기 있는 눈빛이 준수의 시선을 사로잡았어요. 세아는 20도 안 된 어린 나이였지만 눈빛만은 어른처럼 깊고 따뜻했습니다. 세아는 준수를 보자마자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어제 그 꼬마 아니야? 다시 와줬구나. 얘야, 어제 호떡 먹고 괜찮았니? 혹시 알레르기 반응은 없었고요? 배 아프지는 않았어? 준수는 고개를 저으며 수줍게 웃었습니다. 세아는 안도하며 다시 땅콩이 없는 호떡을 정성껏 구워주었습니다. 철판을 한 번 더 닦고 새 반죽으로 정성스럽게 만들었어요. 조금만 기다려. 누나가 맛있게 구워줄게. 따뜻한 호떡을 받아든 준수는 세아의 얼굴을 빤히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작은 입술이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우리 엄마도 항상 땅콩 조심하라고 했어요. 누나는 꼭 우리 엄마 같아요. 엄마도 누나처럼 예뻤어요. 준수의 말에 세아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듯 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말이었죠. 하지만 준수의 눈빛에는 거짓없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세아는 준수의 말에 묘한 익숙함과 함께 가슴 한편이 아련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내 엄마 어디 계시니? 세아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준수의 눈가가 순간 붉어졌습니다. 엄마는 하늘나라에 가셨어요. 1년 전에요. 세아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준수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네요. 그랬구나.
많이 보고 싶겠다. 누나도 엄마가 하늘나라에 계셔. 우리 둘이 비슷하네. 준수는 세아의 손길에 온몸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잃어버린 엄마의 온기가 스치는 듯 했죠. 그의 작은 손이 세아의 손을 꼭 잡았어요. 준수가 매일 호떡 가게를 찾아 세아와 시간을 보내고 호떡 누가가 엄마와 똑같다는 말을 반복하자 박 회장의 마음속에는 불길한 예감이 스멀스멀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준수의 어머니를 잃은 슬픔에 아이가 잠시 혼란을 겪는 것이라고 치부하기에는 준수의 집착이 예사롭지 않았죠. 할아버지, 호떡 누나는 우리 엄마 같아요. 냄새도 비슷하고 목소리도 따뜻해요. 엄마가 살아계신 것 같아요. 준수가 매일같이 하는 말에 박 회장의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어느 날 박 회장은 준수와 함께 차를 타고 지나가다 세아의 포장마차 앞에 멈춰 섰습니다. 준수가 호떡을 사러 간 사이 박 회장의 시선은 포장마차 한쪽 기둥에 붙어 있는 낡은 메모지에 닿았습니다. 찢어질 듯 낡은 메모지에는 견과류 금지 알레르기 주의라는 글씨가 또박또박 적혀 있었어요. 그 글씨를 보는 순간 박 회장의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쫙 돋았죠. 그 필체는 젊은 시절 자신의 첫사랑이었던 이서연이 항상 사용하던 필체와 너무나 흡사했기 때문입니다. 동그스름한 이응의 모양, 기억의 각진 형태, 모든 것이 서연의 것이었어요. 서연이의 글씨 이럴 수가. 박 회장은 중얼거렸습니다. 서연은 늘 섬세하고 배려심이 깊었죠. 특히 준수처럼 알레르기가 있는 친구들을 위해 이런 메모를 남기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대학 시절 서연은 동아리 모임에서 항상 이런 메모를 붙여두곤 했어요. 박 회장의 눈동자가 흔들리며 불안함이 드러났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현실이 되는 듯한 섬뜩한 기분이 들었네요. 심장이 거세게 뛰었습니다. 손에 든 지팡이가 미세하게 떨렸어요. 박 회장의 머릿속은 온통 혼란으로 가득 찼습니다. 찢어진 메모 속 이서연의 필체를 확인한 순간부터 잊고 싶었던 과거의 조각들이 파도처럼 밀려들어왔죠. 젊은 시절 그는 세강건설의 후계자라는 야망에 눈이 멀어 사랑하는 이서연을 어쩔 수 없이 떠나보냈습니다. 서연아, 미안해. 하지만 나는 회사를 이어받아야 해. 아버지의 뜻을 거스를 수 없어. 정태 씨 저는 괜찮아요. 정태 씨가 행복하면 돼요. 서연의 눈물 젖은 얼굴이 눈앞에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그녀의 섬세한 손길, 배려심 깊은 마음, 그리고 작은 메모를 남기던 습관까지 모든 것이 생생하게 떠올랐네요. 서연아,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내가 너를 지켰어야 했는데. 박 회장은 쓰디쓴 후회를 삼켰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의 기억 한편에는 어둡고 불길한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이서연을 떠나보낸 후 들려왔던 소식. 그녀의 남편이 바로 자신의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로 희생되었다는 어렴풋한 기억이었습니다. 비서실장, 그때 그 사고 하청업체 직원이 설마. 그 기억은 마치 칼날처럼 그의 심장을 꿰뚫는 듯 했네요. 사고 당시 그는 그저 작은 하청업체 직원의 죽음으로 치부하며 대충 사건을 덮었던 자신의 오만함과 무책임함이 떠올랐습니다. 회장님, 안전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서 발생한 사고입니다. 유족들에게 적당히 합의금만 주면
알았네. 조용히 처리하게. 공사 일정을 늦출 수는 없어. 그날의 대화가 생생하게 되살아났어요. 그 비극적인 사건이 이제 와서 세아와 연결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박 회장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하게 얽혀 들어갔습니다. 차 안에서 박 회장은 창문을 내리고 찬 공기를 들이마셨지만 가슴 속 답답함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박 회장은 다시 세아의 호떡 가게를 찾아 멀리서 몰래 관찰했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부는 거리, 세아는 능숙하게 호떡을 굽고 손님을 맞이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힘든 기색이 역력했지만 손님들에게는 늘 환한 미소를 보였어요. 박 회장의 눈에 들어온 것은 호떡을 사고 거스름 돈이 부족한 듯 보이는 노인에게 세아가 따뜻한 호떡 한 장을 무료로 건네는 모습이었습니다. 할머니, 이거 따뜻할 때 드세요. 제가 드리는 거예요. 오늘 같이 추운 날은 따뜻한 게 있어야죠. 세아의 얼굴에는 진심 어린 미소가 가득했죠. 노인은 연신 고맙다는 인사를 하며 따뜻한 호떡을 받아들었습니다. 아이고, 고맙다 아가씨. 세상에 이런 착한 사람도 다 있네. 복 받을 거야, 꼭. 아니에요, 할머니. 조심히 가세요. 세아는 그런 노인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모습을 본 박 회장의 심장이 쿵 하고 울렸습니다. 세아의 순수하고 선량한 마음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자신도 어려운 처지임에도 남을 돕는 아이였어요. 하지만 동시에 그의 머릿속은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이서연을 쏙 빼닮은 세아의 얼굴, 그녀의 따뜻한 마음씨, 그리고 자꾸만 떠오르는 비극적인 과거의 기억들. 이 모든 것이 마치 엉킨 실타래처럼 박 회장을 옥죄어 왔습니다. 저 아이가 혹시 아니야, 그럴 리가 하지만 그의 눈동자는 불안하게 흔들렸어요. 가슴 속에서 죄책감과 알 수 없는 희망, 그리고 두려움이 뒤섞여 요동쳤습니다. 박 회장은 차창 밖 세아를 응시하며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세아가 호떡을 뒤집는 손길 하나하나가 서연의 모습과 겹쳐 보였어요. 그는 주먹을 꽉 쥐고 눈을 감았습니다. 며칠 후 준수가 박 회장의 집으로 돌아와 시무룩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호떡 누나 할아버지가 많이 아프대요. 병원비도 많이 밀렸대요. 누나가 너무 걱정하고 있어요. 어제는 울고 있었어요. 준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는 세아를 진심으로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우리가 도와줄 수 있어요? 누나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저한테도 너무 잘해줘요. 준수의 말에 박 회장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듯 했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죠. 준수의 건강이 호전된 것도, 세아의 따뜻한 마음씨도, 그리고 불길한 예감과 과거의 그림자도, 이 모든 것이 그에게 답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박 회장의 굳게 담은 입술이 움직였습니다. 비서실장, 지금 당장 정세아라는 아이의 신원을 파악하게, 부모에 대한 정보까지 아주 자세히 알아봐 주게, 태어난 날짜, 학력, 가족관계, 모든 것을 빠짐없이 조사하라고. 박 회장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비서는 회장의 심각한 표정에 놀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최대한 빨리 보고 올리겠습니다. 박 회장의 눈빛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준수의 변화와 세아의 순수함이 박 회장의 마음을 강하게 흔들고 있었죠. 그는 알 수 없는 진실의 조각들을 맞춰야 한다는 강한 충동을 느꼈습니다. 어쩌면 그 진실이 자신의 지난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 수도 있다는 예감과 함께요. 그의 턱선이 굳게 굳어졌습니다. 밤새도록 그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며칠 후 비서실장이 박 회장의 집무실로 조심스럽게 들어섰습니다. 그의 손에는 두툼한 보고서가 들려 있었죠. 비서실장의 얼굴에는 긴장감이 역력했어요. 박 회장은 아무 말 없이 보고서를 받아들었습니다. 종이에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리는 듯 했습니다. 첫 장을 펼치는 박 회장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보고서에는 정세아의 가족관계가 상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세아의 어머니 이름이 이서연이라는 글자를 확인하는 순간 박 회장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듯 했네요. 그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서연이 정말 서연이었어. 다음 장을 넘기자 더 충격적인 내용이 그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세아의 아버지, 즉 이서연의 남편 정민호가 과거 박 회장이 운영하던 세강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로 사망했다는 기록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고 일시 2005년 8월 12일, 장소 세강 건설 부산 재개발 현장, 4인 추락사.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박 회장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머리를 망치로 얻어맞은 듯한 충격이 온몸을 강타했죠. 잊고 싶었던 과거의 죄책감이 쓰나미처럼 밀려오며 그의 숨통을 조여왔습니다. 그때 그 사고가 차가운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듯 했네요. 박 회장의 손에서 보고서가 힘없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종이들이 바닥에 흩어졌어요. 그는 고통스러운 신음을 내뱉으며 의자에 깊숙이 등을 기댔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비서실장이 황급히 다가왔지만 박 회장은 손을 내저으며 혼자 있고 싶다는 신호를 보냈어요. 20년 전 세아의 어머니가 자신의 첫사랑 이서연이며 그녀의 남편이 자신의 건설 현장 사고로 사망했음을 확인한 박 회장은 고통스러운 죄책감에 몸부림쳤습니다. 눈을 감자 젊은 시절의 오만함과 야망에 사로잡혀 서연을 떠나보냈던 순간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서연이 눈물을 흘리며 돌아섰던 그날의 기억. 그리고 몇 년 후 서연의 남편이 자신의 회사 현장에서 불의의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는 비보를 들었을 때의 무관심과 안일함까지 모든 것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내가 그때 그러지 않았다면 안전 규정만 제대로 지켰어도 서연이는 그렇게 고생하지 않았을 텐데. 박 회장은 쓰디쓴 후회를 삼켰습니다. 그의 눈가에 뜨거운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는 사랑하는 여인을 외면했고 심지어 그녀의 남편까지 자신의 과오 때문에 잃게 만들었습니다. 그 비극의 모든 원인이 자신이었다는 사실이 그의 심장을 찢는 듯 했네요. 가슴속에서 격렬한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그는 테이블을 주먹으로 내리쳤습니다. 쿵 하는 소리가 집무실의 침묵을 갈랐습니다. 책상 위에 펜꽂이가 넘어졌어요. 내가 서연이의 인생을 망쳤어. 그리고 그 아이까지. 박 회장의 얼굴은 비통함으로 일그러졌습니다. 지난 세월의 잘못이 지금껏 자신을 따라다니며
이렇게 처절한 방식으로 되갚아지고 있다는 생각에 몸서리쳤습니다. 그는 한참을 그렇게 책상에 엎드려 흐느꼈어요. 박 회장이 과거의 죄책감에 고통스러워하는 사이 그의 조카인 박선우 이사는 세강건설의 실권을 잡기 위해 무자비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재개발 사업을 통해 자신의 입지를 굳히려는 야망에 사로잡혀 있었죠. 선우의 사무실 책상 위에는 재개발 지역의 지도가 펼쳐져 있었고 빨간 펜으로 표시된 노점상 구역은 철거 대상임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번 재개발 사업은 제게 아주 중요한 기회입니다. 어떤 방해도 용납할 수 없어요. 노점상들 때문에 공사가 지연되어서는 안 됩니다. 선우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냉혹한 야심이 번뜩였습니다. 하지만 이사님, 노점상 상인들도 생계가 걸린 문제라. 부하 직원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지만 선우는 차갑게 말을 잘랐어요. 생계? 그건 내 알 바 아닙니다. 법적 절차대로 진행하면 됩니다. 빨리 처리하세요. 그는 모든 노점상 철거를 추진하며 무자비한 철거 계획을 지시했습니다. 사람들의 삶의 터전 따위는 그의 눈에 들어오지 않는 듯 했습니다. 오직 성공과 권력만이 그의 목표였죠. 그의 무자비함은 해운대 거리에 그림자를 드리웠고 세아의 호떡 가게에도 어김없이 그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사무실 공기 속에서 선우의 야망은 더욱 짙어졌습니다. 그는 창밖을 내다보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어요. 찬바람이 유난히 매섭게 불던 어느 날 아침, 세아는 평소처럼 호떡 포장마차 문을 열기 위해 나섰습니다. 그런데 포장마차 기둥에 낯선 흰 종이가 덕지덕지 붙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세아는 불안한 마음에 종이에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손이 이미 떨리고 있었어요. 그것은 강제 철거 예고장이었습니다. 박선우 이사가 주도하는 재개발 지구의 세아의 포장마차가 포함되었다는 내용과 함께 기한 내에 자진 철거하지 않을 시 강제 집행한다는 차가운 문구가 커다란 글씨로 적혀 있었죠. 철거 기한 이번 주 금요일까지. 세아의 손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손에 든 열쇠가 바닥으로 툭 떨어졌어요. 딸그랑 하는 소리가 아침의 정적을 깼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금요일까지라니. 세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앞이 순간 캄캄해지는 듯 했네요. 호떡 포장마차는 할아버지의 병원비이자 세아의 모든 희망이 담긴 전 재산이었습니다. 이 작은 가게가 사라지면 할아버지의 병원비는 물론 세아의 꿈도 산산조각 날 터였습니다. 절망감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지만 세아는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철거 예고장을 다시 읽어내려갔어요. 구청 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법적 효력이 있는 공문서였죠. 차가운 종이의 문구가 칼날처럼 세아의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막막함과 절망감이 가득했습니다. 세아는 주저앉아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어요. 구청에 전화를 걸었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불법 노점상 금지 구역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법적 절차에 따른 것이니 어쩔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이게 전부예요.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실 수는 없나요? 죄송합니다. 이미 결정된 사항입니다.
전화는 뚝 끊어졌습니다. 세아는 휴대폰을 떨어뜨리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차가운 아스팔트의 냉기가 온몸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날 오후 박 회장은 세아를 만나러 철거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진실을 확인하고 세아에게 사과하기 위해서였죠. 그러나 그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참혹했습니다. 박선우 이사팀의 용역 직원들이 무자비하게 포장마차를 부수고 있었습니다. 쇠파이프와 망치 소리가 굉음을 내며 해운대 거리를 뒤흔들었죠. 안 돼요. 제발. 이건 제 전 재산이에요. 제발 그만해 주세요. 세아는 흙탕물 속에서 필사적으로 자신의 포장마차를 막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건장한 용역 직원들에게 밀려 넘어지고 몸은 이미 흙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네요. 세아의 무릎에서는 피가 흘러나왔어요. 비켜. 업무 방해하지 마. 용역 직원 하나가 거칠게 세아를 밀쳤습니다. 세아는 다시 흙탕물 속으로 넘어졌어요. 그녀의 절규는 쇠파이프 소리에 묻혀버리는 듯 했습니다. 제발요, 제발 할아버지 병원비 제 꿈이 다 여기 있다고요. 세아는 울먹이며 애원했지만 용역 직원들은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용역 직원이 휘두른 망치의 쨍그랑 하는 소리와 함께 소중한 호떡 틀은 산산조각 나며 흙탕물 속으로 처참하게 가라앉았습니다. 쇠붙이 조각들이 물속으로 흩어졌어요. 세아의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머리를 망치로 얻어맞은 듯한 충격이 온몸을 강타했죠. 그녀는 흙탕물 속에서 일그러진 얼굴로 절규했습니다. 목이 찢어질 듯한 비명이 해운대 밤거리를 찢어놓을 듯 아프게 울려 퍼졌습니다. 흐느낌이 걷잡을 수 없이 터져나왔습니다. 코끝이 찡해지며 뜨거운 눈물이 흙탕물과 뒤섞여 흘러내렸습니다. 할아버지 미안해요. 제가 지키지 못했어요. 그녀의 꿈과 희망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네요. 세아는 온몸을 부들부들 떨며 절망감에 휩싸였습니다. 차가운 겨울 공기가 그녀의 비명소리를 더욱 처량하게 만들었습니다. 주변을 지나가던 사람들이 멈춰서서 안타까운 눈빛으로 바라보았지만 아무도 나서지 못했어요. 용역 직원들의 험악한 분위기 때문이었죠. 흙탕물 속에서 절규하는 세아의 모습을 본 박 회장은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었습니다. 그의 심장이 격렬하게 요동쳤습니다. 지난날의 죄책감과 후회가 한꺼번에 폭풍처럼 밀려왔습니다. 그는 차 문을 거칠게 열고 황급히 뛰쳐나왔습니다. 70대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의 발걸음은 빨랐어요. 멈춰라. 당장 그만두지 못할까? 박 회장의 목소리는 분노와 권위가 뒤섞여 있었죠. 그의 단호한 외침에 용역 직원들은 순간 멈칫했습니다. 세강 건설 회장의 위험을 알아본 직원들도 있었어요. 현장의 굉음이 거짓말처럼 뚝 끊겼습니다. 회 회장님? 한 직원이 놀라 중얼거렸습니다. 박 회장은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의 손이 분노로 떨렸어요. 비서실장, 지금 당장 구청과 법무팀에 연락해. 이 철거 상황을 즉시 파악하고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도록 해. 조금의 오차도 없어야 하네. 그리고 박선우 이사를 당장 내 앞으로 불러. 박 회장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불꽃처럼 이글거렸습니다. 비서는 회장의 긴급하고 격앙된 목소리에 놀라 즉시 지시를 수행했습니다.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회장님. 현장에는 박 회장의 위압적인 존재감과 그의 단호한 명령만이 울려 퍼졌습니다. 흙탕물 속에서 절망하던 세아는 박 회장의 등장에 멍하니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분은 누구지? 마치 꿈을 꾸는 듯한 순간이었네요. 모든 상황이 눈 깜짝할 사이에 벌어졌습니다. 용역 직원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작업 도구를 내려놓기 시작했어요. 지난 세월의 후회와 죄책감이 거대한 쓰나미처럼 밀려왔습니다. 박 회장의 눈가에 뜨거운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내렸습니다. 흙탕물과 뒤섞인 세아의 얼굴에서 그는 자신이 외면했던 첫사랑의 삶과 자신이 망가뜨린 한 가정의 비극을 고스란히 보았습니다. 세아는 박 회장의 눈물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왜 우시는 거예요? 저를 아세요? 할아버지 뻘 되는 남자의 눈물에서 알 수 없는 슬픔이 느껴졌습니다. 박 회장은 세아의 얼굴에 묻은 흙을 닦아주려 손을 뻗었지만 이내 멈칫했습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자격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이야,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박 회장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세아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박 회장을 바라보았어요. 박 회장은 흙탕물 속에서 세아의 얼굴을 확인하며 지난 세월의 후회와 죄책감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세아의 얼굴에서 이서연과 그녀의 남편 그리고 자신의 과거가 선명하게 비쳤기 때문입니다. 박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세아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그의 손길은 조심스러웠어요. 아이야, 내게 물어볼 게 있다. 이서연 씨가 내 어머니셨니? 박 회장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세아는 눈물을 훔치며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희 엄마 이름이 이서연이에요. 근데 어떻게? 그 순간 박 회장의 눈에서 다시 뜨거운 눈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그는 겨우 말을 이었습니다. 목이 메어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내 아버님은 과거 내 회사 현장 사고로 돌아가셨니? 정민호 씨 맞니? 세아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박 회장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더니 다시 한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아빠는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건설 현장 사고로. 그 긍정의 순간 박 회장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흡흡.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내가 내 아버지를 내가. 그의 울음소리는 해운대 밤거리에 처절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70평생을 강인하게 살아온 사업가가 흙바닥에 무릎 꿇고 우는 모습에 주변 사람들도 숙연해졌어요. 세아는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황했지만 박 회장의 통곡에서 알 수 없는 아픔과 죄책감이 느껴졌습니다. 할아버지, 왜 그러세요? 일어나세요. 그가 왜 그렇게 우는지 완전히 알 수 없었지만 그 슬픔이 온몸으로 전해지는 듯 했습니다. 세아의 손이 조심스럽게 박 회장의 어깨에 닿았어요. 박 회장은 눈을 감고 지난 세월, 자신이 외면했던 모든 것들을 떠올렸습니다. 이제라도 모든 진실을 밝히고 자신의 딸에게 지난날의 잘못을 속죄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깊은 회한과 함께 새로운 다짐이 솟아나고 있었습니다. 세아야, 나를 따라와 줄 수 있겠니? 내게 해줄 이야기가 많아. 박 회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세아는 여전히 혼란스러웠지만 그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박 회장은 세아와 함께 할아버지가 입원해 있는 병원을 찾았습니다. 가는 길에 박 회장은 세아에게 깨끗한 옷을 마련해주고 따뜻한 차도 한 잔 건넸어요. 세아는 여전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박 회장의 배려에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의 병실은 조용하고 침울했습니다. 산소호흡기를 단 할아버지는 창백한 얼굴로 누워 계셨어요. 박 회장은 할아버지의 침대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죄책감이 어려 있었죠. 할아버님, 제가 세아 아버지께 큰 죄를 지었습니다. 이 모든 비극의 원인이 저였습니다. 저의 오만함과 무책임함이 한 가정을 완전히 파괴해 버렸습니다. 박 회장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할아버지는 흐릿한 눈으로 박 회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세아는 두 사람 사이의 무거운 침묵 속에서 숨을 죽였습니다. 할아버지, 이분이 누구세요? 세아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할아버지는 이내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가늘고 약했지만 그 속에는 지난 세월의 고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서연이는 남편을 잃고 홀로 세아를 낳아 키웠어요. 낮에는 공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바느질을 하면서 하루에 서너 시간밖에 못 자면서 말이야. 지독한 가난 속에서 버텨냈죠. 몸이 부서져라 일하다가 결국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세아는 그때 겨우 7살이었어요. 어린 것이 엄마를 잃고 얼마나 울었는지 그 후로 제가 세아를 키웠죠. 이 늙은이가 손녀를 제대로 지켜주지 못했어요. 할아버지의 이야기는 박 회장의 심장을 후벼 팠습니다. 이서연이 자신을 떠난 후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는지, 그리고 세아를 홀로 키우며 어떤 어려움을 겪었는지 모든 것이 생생하게 다가왔습니다. 엄마가 세아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할아버지는 어린 세아에게 엄마의 고생을 자세히 말하지 않았었거든요. 박 회장의 얼굴은 죄책감으로 일그러졌습니다.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자신이 외면했던 삶이 이렇게 처참한 비극으로 이어졌다는 사실에 그는 통곡했습니다. 서연아, 미안하다, 미안해. 박 회장은 하늘을 향해 중얼거렸어요. 할아버지에게 비극의 전말을 들은 박 회장은 눈물을 훔치며 세아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세아야, 지난날의 잘못을 속죄하고 싶어요. 너의 어머니 이서연 씨와 아버님께 진 빚을 갚고 싶습니다. 그리고 너를 제대로 지키고 싶어요. 그러니 유전자 검사를 한번 해보는 것이 어떻겠니? 박 회장의 눈에는 진심 어린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세아는 갑작스러운 상황과 박 회장의 제안에 혼란스러웠습니다. 유전자 검사요? 그게 무슨... 머릿속이 복잡하게 얽혔죠. 눈앞에 앉은 이 남자가 왜 자신에게 이런 말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의 눈빛에서 느껴지는 간절함과 슬픔이 세아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할아버지가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세아야, 한번 해보거라. 이 어르신께서 진심이신 것 같구나. 알 수 없는 이끌림이 있었습니다. 가족에 대한 간절함, 잃어버린 엄마와 아빠에 대한 그리움이 세아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세아는 한참을 망설이다 결국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해볼게요. 하지만
저는 아직 잘 이해가 안 가요. 세아의 목소리는 작게 떨렸습니다. 박 회장은 세아의 승낙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두 사람의 눈빛이 마주쳤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듯한 순간이었네요. 병실 안에는 묘한 긴장감과 기대감이 감돌았어요. 일주일 후 박 회장과 세아는 병원에서 유전자 검사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박 회장의 손은 불안하게 떨리고 있었고 세아의 심장은 쿵쿵거렸습니다. 일주일 동안 박 회장은 세아의 할아버지 병원비를 모두 처리해 주었고 세아에게 임시 거처도 마련해 주었어요. 회장님,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간호사가 조심스럽게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박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세아도 긴장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어요. 보고서에는 선명하게 친자관계 확률 99.99%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 숫자를 확인하는 순간 박 회장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내렸습니다. 그제야 자신의 딸임을 확신하며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세아야, 내 딸 정말 내 딸이었구나. 서연이와 내 딸. 박 회장은 세아를 힘껏 끌어안고 통곡했습니다. 그의 어깨가 격렬하게 떨렸어요. 세아는 순간 몸이 굳었지만 이내 박 회장의 품에서 느껴지는 따뜻함에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아빠, 제 아버지였어요? 세아 또한 예상치 못한 가족의 따뜻함과 아버지의 품에 안겨 행복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잃어버렸던 아버지의 온기가 온몸을 감싸는 듯 했습니다. 코끝이 찡해지며 뜨거운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비극적인 과거를 넘어선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감격적인 순간이었죠.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고 한참 동안 흐느꼈습니다. 병실 안에는 따뜻하고 깊은 감동만이 가득했습니다. 지나가던 간호사들도 눈시울을 붉히며 그 광경을 지켜보았어요. 박 회장은 세아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세아야, 아빠가 늦었어. 정말 늦었지만 이제부터라도 아빠가 너를 지킬게. 약속한다. 저 꿈만 같아요. 세아는 박 회장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펑펑 울었어요. 아버지가 이렇게 갑자기 나타날 줄은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박 회장은 할아버지의 폐암 수술을 서두르도록 지시했습니다. 세강건설의 병원 인맥과 최고의 의료진을 총동원하여 할아버지가 안전하게 수술을 마치고 회복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최고의 의료진으로 팀을 구성하고 수술 후 회복 치료까지 완벽하게 준비하게. 비용은 걱정하지 말고. 박 회장의 지시에 병원은 즉각 움직였어요. 일주일 후 할아버지는 무사히 수술을 마쳤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고 할아버지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편안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세아야, 할아버지 괜찮을 것 같구나. 이제 할아버지 오래오래 살 수 있겠어. 할아버지, 정말요? 정말 괜찮아지신 거예요? 세아는 할아버지의 손을 꼭 잡으며 기쁨의 눈물을 흘렸어요. 그리고 박 회장은 세아에게 학업과 일을 병행하지 않아도 될 최소한의 등록금과 생활비를 지원하여 자립의 기회를 열어주었습니다. 세아야, 이것은 내 어머니와 아버님께 내가 진 빚이기도 하고
내가 앞으로 살아갈 삶의 최소한의 발판이 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란다. 언젠가 내가 성공하면 그때 갚아도 좋다. 아니, 갚지 않아도 된다. 아빠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야. 박 회장은 진심 어린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세아는 박 회장의 따뜻한 마음에 고개를 숙여 깊이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아빠 정말 감사해요. 꼭 열심히 공부해서 훌륭한 사람이 될게요. 제 꿈인 식품 영양학을 공부해서 알레르기 있는 사람들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만들고 싶어요. 그녀는 이 도움을 빛처럼 받기보다는 언젠가 자신이 자립하여 사회에 기여하며 되갚을 수 있는 소중한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세아의 눈빛에는 새로운 희망과 결연한 의지가 깃들었습니다. 그녀의 작은 어깨는 더 이상 고된 현실의 무게에 짓눌리지 않는 듯 했습니다. 이제 그녀는 자신의 꿈을 향해 힘껏 나아갈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 박 회장은 세아를 꼭 껴안았어요. 서연아, 하늘에서 보고 있지? 우리 딸 잘 키울게. 약속해. 세아는 이제 준수의 고모로서 새로운 가족 관계를 맺었습니다. 호떡 가게는 사라졌지만 세아의 따뜻한 보살핌 속에서 준수는 완전히 회복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음식을 거부하지 않았고 땅콩 알레르기 증세 없이 건강하게 음식을 섭취하며 밝고 건강한 아이로 성장했습니다. 준수의 얼굴에는 항상 웃음꽃이 피어 있었네요. 고모, 오늘 학교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달리기에서 1등 했어요. 준수는 세아를 보면 종알종알 학교 이야기를 늘어놓았습니다. 세아는 준수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어주고 따뜻하게 안아주며 잃었던 어머니의 빈자리를 채워주었습니다. 우와, 우리 준수 대단한데? 고모가 맛있는 거 해줄게. 뭐 먹고 싶어? 고모가 만든 음식이면 다 좋아요. 고모 음식이 제일 맛있어요. 준수는 세아에게서 잊고 지냈던 가족의 온기를 선물 받았습니다. 세아와 준수는 이제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빛 속에는 깊은 유대감과 사랑이 가득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온 가족이 함께 식사를 하는 자리가 마련되었어요. 준수는 세아가 만든 음식을 맛있게 먹으며 행복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할아버지, 고모 요리 정말 맛있죠? 제가 말했잖아요. 준수의 건강한 웃음소리는 온 가족에게 기쁨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박 회장은 손자와 딸이 함께 웃는 모습을 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어요. 그래, 우리 세아가 준수를 완전히 살렸구나. 고맙다, 세아야. 아빠, 제가 더 감사하죠. 이런 가족을 갖게 해주셔서요. 박 회장의 집무실 한쪽 벽에는 이제 새로운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이서연과 세아, 아버지 정민호의 빛바랜 사진, 그리고 세아, 준수가 함께 환하게 웃고 있는 세 가족 사진이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박 회장은 그 사진들을 바라보며 깊은 상념에 잠겼습니다. 지난 비극을 극복하고 마침내 찾게 된 가족의 의미. 그의 마음 속에는 호떡처럼 따뜻한 온기가 가득했습니다. 박 회장은 자신의 지나온 삶을 반성하고 새로운 다짐을 했습니다. 그는 세강나눔 재단을 설립하여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로 했습니다. 비서실장, 재단 설립을 서두르게. 이서연과 정민호의 이름으로 장학금도 만들고
재단은 특히 어려운 환경에 처한 청소년들의 교육과 건강을 지원하는 데 힘썼습니다. 세아도 재단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자신과 같은 처지의 아이들을 돕기 시작했어요. 아빠, 저도 재단 일을 돕고 싶어요. 제가 겪었던 일들을 다른 아이들은 겪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 세아야. 우리 함께 하자. 한편 무자비한 철거를 주도했던 박선우 이사는 박 회장의 엄중한 징계를 받고 회사에서 물러나야 했습니다. 박 회장은 더 이상 권력과 이익만을 좇는 경영 방식을 용납하지 않았어요. 선우, 자네는 사람의 아픔을 몰랐네. 회사는 이익만을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야. 이제 떠나게. 물질적인 성공 넘어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찾은 박 회장 일가는 이제 호떡처럼 따뜻한 마음으로 서로를 보듬고 행복한 미래를 함께 걸어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평화와 행복이 가득했습니다. 어느 봄날 박 회장은 세아를 데리고 이서연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두 사람은 묘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서연아, 우리 딸 찾았어. 정말 미안했어. 그리고 고마워. 이렇게 훌륭한 딸을 남겨줘서. 박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세아도 엄마 묘 앞에서 조용히 말했어요. 엄마, 저 이제 괜찮아요. 아빠도 찾았고 할아버지도 건강해지셨어요. 엄마가 하늘에서 지켜주신 거죠? 사랑해요, 엄마. 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와 벚꽃잎을 흩날렸습니다. 마치 이서연이 하늘에서 축복을 보내는 것 같았어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